튜브를 활용해가지고 서독으로 넘어왔습니다. 한반도 통일전망대 거기에도 저 건너편도 대한민국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서독 접경 1393km 그린에스반트를 종주하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원장님, 이 첫 번째 장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서독 간에 통과 지점 몇 개 있었는데 동서독 접경 지역의 최북단 지역입니다. 최북단 지역. 네. 그래서 여기에 서쪽의 연방주 이름은 슐레스비 홀슈타인주고 동독 지역의 그 연방주 이름은 메케른부르크 포포머른 지역입니다. 독일 동서 접경 지역 최북단 통과 지역 지점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끝까지 가보려고 생각합니다. 이름은 네. 실루투브입니다. 실루투브. 네. 서독적 지역에서 그 당시에 접경 지역을 통행하는 인력과 차량을 지원하기도 하고 네. 도와줬던 그런 지역인데요. 그 당시에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접경 지역 기록 보존소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갔을 때 앞부분에 이 베를린 장벽의 네, 모형이죠. 예, 그리고 베를린 장벽의 모형을 가져와서 전시해놨고, 네, 이 차는 제가 상당히 좋아했던 독일의 트라반트. 예, 서독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이 국민차였다면 네. 이 트라반트가 독일의 국민차인데 동독의 국민차. 국민차인데 네. 물론 다는 가질 수 없었지만 그나마 국민들이 싸게 가질 수 있는 차였는데 워낙 성능이 안 좋아서 네. 매연이 얼마나 나는지 별명 뜨라비 하는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트라비. 지금도 생생한 것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네. 국경이 열리니까 이 트라비가 막 정말 수백 대가 줄을 이어서 서쪽으로 오는 그 광경은 아직도 기억에 생각합니다. 이분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첫 번째 장소에 갔는데 그때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맞습니다. 발발할 때였죠. 우리가 네. 그 출발한 비행기가 없어지는 바람에 네. 새롭게 비행기편을 새롭게 구해가지고 독일 공항에 내렸는데 저희들이 또 외국인이고 동양계이고 해서 한국이 한참 이제 문제가 될 때였죠. 네. 동양에서 온 혹시 코로나 뭐 이래서 저희들이 조금은 좀 그렇죠. 굉장히 우려했었죠. 네. 그런데 이분은 정말 저희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맞습니다. 네. 이분이 그 접경기록 보존소의 소장님인데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하나하나 소개해 주는, 우리가 처음에 사진 봤지 않습니까? 네. 요 긴 건물이 지금 접경기록 보존소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사실 이게 원장님이 설명을 안 해주셨더라면 전혀 몰랐을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 이거는 원장님이 자료원에서 찾은 예전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이게 1945에서 1989라는 숫자에만 의미를 두고 사진을 찍었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보면 1945만 있어요. 네, 이 의미. 1945년에 이제 동서독이 분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네. 1956년에 이 슐루투브 지역의 주민들이 이 비석을 세웠는데, 마을 이름이 슐루투브이잖아요. 슐루투브. 독일 고어 옛날 단어에 슐루트업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옛날 단어에. 네네. 그래서 발음이 이 마을 이름은 슐루투브과 이름이 슐루트업 좀 비슷하죠? 슐루트업. 네. 비슷하네요. 슐루트업. 네. 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열려라 이런 뜻입니다. 열려라. 예. 네. 그래서 그 당시에 1956년에 이 비석을 세우면서 열려라, 분단, 게트렌트가 분단 이 뜻이거든요. 열려라, 분단하고 뜻이군요. 철조망을 했죠. 철조망으로 분단된 1945 분단된 그것을 담아서 이 비석을 세우면서 뒤에 글자를 쓰지 않았죠. 날짜를 남겨둔 거군요. 언젠가는 통일이 되면 이 분단선이 열렸을 때 그 해의 이름을 쓰겠다고 이 비석을 1956년에 슐루트업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그렇습니다. 1989라고 쓰여 있죠. 바로 앞에 아까 처음 본 접경기록 그 기록 보존소가 있는데 그 건너편에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그것을 기념해서 1989라고 이렇게 이름을 세우면서 통일의 완기를 지었죠. 참 부럽습니다. 그렇죠. 자, 슐루트업. 그게 열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원장님, 우리가 함께 슐루트업 해볼까요? 자, 슐루트업. 네, 우리 남북 한의 이 분단도 열리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실내 전시관에 있었던 사진들입니다. 당시의 지도 같은데 원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기가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방문했던 기록 보존소 슐루트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동독 지역이고 여기 서독 지역인데 국경선이 이제 이렇게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쪽도 동독 지역이긴 하지만 그러나 동서독 통과 지역의 최북단 지역이 여기죠.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바로 여기죠. 네네네. 그리고 자, 이것은 동독이 곳곳에 세워진 이 감시탑
감시탑의 현황을 보여줍니다. 감시탑을 왜 세웠을까요?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는 사람 막기 위해서 곳곳에 감시탑을 세웠는데 모양이 좀 다르죠? 아, 그렇네요. 처음에는 나무로 만든 그런 감시탑을 세웠다가 두 번째로 만든 것이 밑에 둥근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감시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각으로 된 감시탑을 콘크리트를 만든 세 번째 감시탑이 되겠습니다. 둥근 이 콘크리트 지주는 아무래도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씨가 안 좋거나 악천후 시기에는 많이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약점이 있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각의 콘크리트 감시탑을 세웠는데 이것이 이제 일반화되는 건데 꼭 이 4제곱킬로미터 되니까 안에는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고 여기에는 감시탑, 감시등과 그리고 망원경 이런 게 설치되어 있고 좀 좁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보완하게 만든 게 최종적인 형태가 이겁니다. 이건 이제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조개가 많군요. 2m, 2m, 이건 4m, 4m인데 이걸 이제 지휘부 감시탑이라 합니다. 여기에는 안에는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잠잘 수 있는 시설되어 있고 각종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스피커라든지 뭐 모니터라든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통일된 그날까지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뭐 네다섯 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 지휘부가 하나가 가장 북부 지역에도 이렇게 수많은 감시탑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남아있는 감시탑이 지금 남아있는 있나요? 것은 우리가 참 유념해야 될 것이 우리가 통일되면 그 당시에 군사적 뭐 이런 방비시설 어떻게 보면 분단 기간 내에 우리가 정말 저게 없어졌으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하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독일도 통일되고 난 이후에는 정말 흔적도 없이 대부분 철거를 했군요. 착살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가 나중에 문화적인 역사적인 가치를 생각해서 다시 복원하거나 했는데 지금 이 동서 지역에는 유일하게 요 지역에 하나만 과거의 탑이 그대로 살아있고 물론 몇 개는 있습니다만 완전하게 복원된 것은 뭐 드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 교수님, 저도 말을 하다가 조금 섞이는 게 나오는데 국경선하고 접경선 이걸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뭐 흔히 북중 국경 또 북중 접경 이런 표현을 섞어 쓰는데 동서독에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도 책 제목에서 접경선이 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동서독 접경이라고 썼죠. 그 이유는 분단부터 통일되는 그날까지 서독은 동독을 개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1972년 기본자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1973년에 동서독이 동시에 유엔 회원국에 가입을 했지만 동독에 현존한 정치 체제는 인정을 했지만 그러나 동독을 완전한 국가로는 국제법적인 개별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독에서는 국경선을 부르지 않고 접경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소독의 내독성, 내독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동독은 분단 이후에 초기에는 독일 통일을 자기들도 이야기했지만 1949년부터 50년 건너가면서 냉전이 깊어지자 동독은 과거의 독일 문화 역사와는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독일 국가를 만들었다. 서독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새로운 독일 민족의 국가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국제적으로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경이라는 동독은 국경선을 표현했고 수비대들도 동독은 국경 수비대를 이야기했고 서독은 접경 수비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동독의 입장에서 필요할 설명할 경우에는 국경선 또는 국경 수비대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음 시작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우리가 지향하고 존중하고 있고 이 독일 통일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기초한 서독을 중심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서독에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동독을 다른 국가, 다른 민족이 아니라 동일한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야 할 민족과 지역이라는 점에서 접경선이라는 개념을 써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책과 동영상을 통해서는 서독의 입장에서 접경선, 그것을 준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국경선과 접경선을 분리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국경과 접경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뭐 서독의 슐루투베에서 동독의 제른스도르프로 가는 그 지역의 예전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물 중에 요 큰 건물과 작은 건물 있죠? 그 사이에
1945년에 전쟁이 끝나고 분단선이 생겼습니다. 네. 독일이 전쟁에 졌기 때문에 전성 4국이 미영불소가 저거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분단선을 그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그 사진 큰 건물의 부속 건물 그 사이가 여기 그 차단막이 보이죠? 네네. 여기에 이제 분단선이 되었습니다. 1945년에서 분단이 되고 49년에 동서독이 건국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제한은 되었지만 서로 왕래가 가능했습니다. 그 왕래가 가능했을 때에 서독 측에서 네. 동서독을 오가는 사람들 사무 행정처를 위해서 간이 건물과 자동차 세 대를 가져다 놓고 여기서 사무를 받습니다. 통과하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또 편의를 봐주는 그런 걸 했는데, 그런데 1952년에 동독이 모든 동서독 교류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왜 1952년일까? 또 연구를 해보니 1950년에 6.25 전쟁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한국에서 6.25 전쟁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네. 서독은 그때까지 군대가 없었어요. 아. 그 두 번에 걸쳐서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네. 그 독일이 군대를 가진 것을 누가 원했겠습니다. 그렇죠. 서독이 국가를 건국은 했지만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950년에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니까 네. 서독은 설득을 했죠. 소련이 노리는 것은 한반도가 아니다. 결국 유럽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 시범적 케이스로 한반도를 침략했다. 언젠가는 서독의 주 핵심의 타겟은 이 유럽에서의 영토 확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는 서독의 나치 시대였지만 잘 정리되고 체계적인 군대를 가졌던 전통이 있는 서독의 인력과 물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설득을 해서 1951년에 서독이 나토에 가입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서독이 재무장을 하게 되고 서방 군사 동맹체인 나토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서 냉전은 더욱더 격화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1952년에 동독이 모든 것을 교류를 차단해 버렸군요. 네. 또 하나 결정적으로 동독이 서독과의 교류를 좀 더 차단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럼 1961년에 네. 8월 13일 날 베를린 장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네네. 베를린 장벽이 만들어지면서 이 단절된 그 동서독 접경 지역을 완전히 요새화하는 두 번에 걸쳐서 단절과 요새화하는 계기가 1952년과 61년이 되는데 그때 이제 완전히 차단하고 난 이후에 동독이 동서독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단절하고 국경선을 그들 입장 국경을 통제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건물을 만든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 이후에 단절되었던 동서독 간의 그 관계가 1972년에 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상호 방문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방문한 버스. 예, 맞습니다. 예. 네. 리벡에서 이런 슈르트브를 거쳐서 제름스도프로 향하는 그 버스, 여기가 그 당시에 동독의 그 검문소가 보이죠. 버스가 가는 걸 보여줍니다. 이 사진은 그 당시에 오고 가는 가장 왕래가 심했던 사진인데, 요거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에 찍었던 사진이라서 많은 그 차량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밀려오는 그런 사진을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장벽이 세워질 때부터 또 무너질 때까지의 과정들을 시간순으로 비치를 해 놓았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기념할 수 있는 이런 기념물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또 볼까요? 여기 젤렘스도르프, 이게 바로 시루트. 네. 강 교수님이 우리가 차량을 대여해가지고 그렇죠. 이 길을 달렸는데 여기까지가 서독의 그 시루트 지역이고 시루트에 끝난다는 이야기고 저쪽에 가면 젤렘스도르프가 4km가 있다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당시에 여기가 접경선이었다, 여기 그 분단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야, 참 이렇게 죽음의 분단선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냥 기념하고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게 저는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은 시루톱은 서독 지역이었고 젤렘스도르프가 동독 지역이라는 거죠. 이게 서울 평양 이 근처에도 그 통일 당시에는 여러 가지 그 부속 건물들이 있었는데 동서독 막로가 다 없애버렸는데 나중에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기록 보존서를 다시 복원하고 요 사진은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그 동서독 접경 지역에서 동독이 구축한 방어 시설을 체계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선이 동서독 접경선이거든요. 여기 이제 그 차량을 제거하는 차단막인데 말 그대로 서독적 지역에는 아무런 방비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접경선이니까 이쪽은 다 동독인 거죠? 서독적 지역에는 딱 하나 정지 접경선 그게 다입니다. 이 표지판 하나가 다인데
그런 반면에 동독에서는 어마어마한 방비 시설을 구축해 놨습니다. 사진을 봐도 그렇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네. 이제 동독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철조망, 네, 첫 번째 철조망, 네. 콘크리트, 장벽. 어떤 네. 지역에서는 콘크리트, 어떤 지역에서는 철조망, 첫 번째 장벽이 방어시설에 놓여져 있죠. 그 다음 요번에 약간 깊이 들어가는데 여기 뭐냐, 오목한 지역에 온 콘크리트인데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지나가지 못하도록. 네. 뭐 동쪽에서 오거나 아니면 서쪽에서 오거나 탱크나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 차량 방벽이 설치되어 있고 네. 여기 지뢰 지역입니다. 아. 지뢰 지역. 예, 예. 네. 2차 철조망이 또 있습니다. 2차 철조망 여기에는 각종 네. 통신시설과 네. 전기 장치. 그렇죠. 이 지역에 저희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동 소총. 자동 소총 장치. 그래서 네. 탈주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건드리게 되면 총알이 자동으로 발사되는 그런 장치가 설치되고 있죠. 일반적인 감시탑이고 여기는 이제 지휘부 감시탑에서 보고 있고 네. 또 이 지역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군견이 있네요. 군견이 있는데 군견은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요 길이만큼 군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하게 되었고 그러나 군견을 사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건 이제 묶여진 개들이고 순찰할 때는 얘들을 데리고 풀어가지고 순찰하게 되고 여기 동독특 마을 아닙니까? 동독특 마을에서 소독을 못 보도록 주민들이 소독을 못 보도록 장벽을 쳐놓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최초의 차단지역. 여기서 최초의 동독에서 접경지구 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검문소가 들어서고 반쯤 가려진 지하 참호. 여기서 또 감시를 하게 되고. 정말 서독 지역에 비하면 동독은 뭐 2중 철조망을 넘어서서 3중, 4중의 이러한 경계 시설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뚫고 또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던 동독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여기 동독을 표시하는 표식 지주입니다. 지주죠. 표식 지주. 처음에는 나무로 사용했다가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세워놨는데 독일의 국기는 검정, 노랑, 빨강 세 가지 색깔의 기가 독일 기인데 처음에는 동서독 공이 똑같은 국기를 사용했어요. 그 세 가지 색깔을. 그러나 동독이 자기들은 개별적인 국가다라고 주장하면서 50년대부터는 중앙에 파스와 낫하고 해머, 망치가 있는 그 상징이 들어간 국장을 새겼죠. 부분이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식을 동독은 곳곳에 이렇게 새겨 넣었고 표지석은 높이 한 요 정도 높이로 그 돌멩이, 화강암 정도의 돌멩이 위에는 검은색으로 십자가를 파고 밑에는 동독을 표시하는 DDR 도이체 데모크라티세 리파브릭 독일 민주공화국 동독의 약자입니다만 그걸 새겨가지고 국정선을 새겨 넣었죠. 다음 사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이 동독 측에서 동서독을 왕래한 사람들을 검문했던 것을 보여주는데 이 차량을 접근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그 별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 엔진을 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요?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어떻게 검문할 것인가의 교본. 검문 지침 놓여져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가볼까요? 이 사진 재밌는데요. 1972년에 동서독 기본자격이 체결하고 동서독 간의 왕래가 시작되는데 1973년 7월 5일 날 새벽 3시 15분에 이 실루투브에서 제름스 도르프로 가는 버스를 왕래하는 버스를 하기 위한 시범 운전. 그때는 승객은 없었습니다. 운전사만 운항해서 한번 시험 운항했던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북 간에도 경의선이나 또 동해선 시범 운영을 할 때 기차가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거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재밌는 것은 여기 표지판 들고 있죠? 관계실 다음 사진 한번. 그 표지판이 지금 그대로 남아서 이 실루트 기록 보존소에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시 여기 지금 들고 있는 요 표지판이 바로 지금 이 표지판이군요. 박물관 기록 보존소에 있는 73년 5월 새벽 3시 15분. 그랜트 나우프 에어케어 그 적경선 인근 지역을 오고 가는 교통편 버스 넘버 1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향민이나 탈북민들이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뛸 그런 표지판일 것 같습니다. 적경 지역을 오갈 수 있는 첫 번째 버스. 언제 이 표지판을 누군가가 보관했다는 그게 참 대단한 것이죠. 그러네요. 정말 가슴 뛰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장비는 무슨 장비일까요? 이 장비는 우리가 한 중간쯤 한 열 몇 번째 가게 되면
가게 되는 그 동서독 접경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 브로켄. 네. 그 산에 있었던 장비인데 거기에서 첩보 부대들이 서독과 미군을 감청했던 그 기기인데 어떤 연유에서는 그 장비가 이 북쪽인 지금 실루톱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거는 쓰레기 더미가 엄청 쌓여져 있는데요. 이 사진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원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서독에서 네. 관계를 개선해서 교류 협력하는 건 좋았는데 동도 경제난이 심했고 특히 그 외화가 부족했습니다. 네네, 외환 부족. 그 외환이 부족해서 그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서독으로부터 쓰레기를 수입한 것이죠. 그 제름스토르프 그 뒤편에 있는 쇤베르크 지역의 서독으로부터 돈을 받고 서독에 쓰레기를 수입해서 쇤베르크 처리장에 이렇게 하치를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동독이 뭐 쓰레기 정화 시설, 뭐 환경 친화적인 생각할 틈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고 야적한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환경 오염도 심했는데 1982년부터는 서독의 리백 지역 또 멀리는 함부르크 지역에 있는 서독의 대도시로부터 나오는 독성 폐기물 독성 폐기물도 수출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서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폐기물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단체, 환경규정 많은 것을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동독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단체도 없었고 환경보호전 규정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서독은 산값에 이 독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동독에 구했죠. 네, 아마 시위도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서독의 환경단체의 사람들입니다. 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서독의 환경단체. 뒤편에는 서독의 경찰들이 아무리 그렇지만 돈이 들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야 되지. 그 동독에 돈을 싸다고 해가지고 수출하는 그것이 옳은 일이냐. 더구나 동독의 그 쇤베르크에 처리되었던 그 서독의 쓰레기가 양이 많아지면서 독성 그 물질들이 지하수를 통해서 서독으로 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동독으로의 쓰레기 수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데 그것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서독의 경찰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니까 저희가 요즘에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쓰레기 문제, 지금의 남북한의 상황에 혹시 적용할 만한 시사점이 있을까요? 동독이 80년대부터 외환 위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독으로부터만 수입했지만 그 외에 다른 서방 덴마크나부터 많이 수입을 했어요. 1990년대 후반에 대만에서 폐기물, 핵 폐기물을 북한 지역에 싼 값에 폐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때 그것을 반대하고 말했습니다만은 북한이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뭐 대만이나 어떤 다른 국가로부터 그런 악성 폐기물을 수입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당시에 러시아가 핵 악성 폐기물을 또 핵 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을 북한에 수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북 간에 앞으로 교류 협력을 하는 과정 가운데 파리 협정이라든지 기후변화 협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우리가 폐기하거나 검은 연기를 팍팍 내쉬면서 경제 개발에만 할 수 없는 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야 될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할 때에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준비한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희가 통일을 지향하는 게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를 만드는 건데 이 통일 과정에서부터 친환경적인 정책과 개발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개성공단 할 때 개성공단에 이제 입주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좀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남쪽에서는 뭐 환경 오염 물질을 많이 유발하는 뭐 염색이라든지 또는 도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 개성공단에 진출해 가지고 그 지역을 환경 오염하는 것이 아닌가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그런 걱정이 없도록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고 환경 정화 장치를 잘 완비한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남북 교류 협력하는 그 장소의 공단 지역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네. 우리 동서독 사례에서 아주 중요한 환경 협력에 대한 시사점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원장님 다음 사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무보트가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1986년에 86년. 예, 아까 독일 북쪽의 동해를 통해서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 튜브 그 실물입니다. 조그만 튜브에 당시에 그 실물이군요. 이 튜브를 활용해 가지고 서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구조될 당시에 이제 뜨거운 음식을 먹는 사진이고, 이 사진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구조된 그 서독이 던져준 이제 구명조끼이고, 요 튜브, 아까 저 튜브를 타고 이 사람이 넘어왔지요. 네. 근데 재밌는 것은, 유의할 것은, 이분이 누군가 하면, 1986년 당시에 동독의 최고의 선전 프로그램, TV 방송의 선전 프로그램, 슈바르츠 카나라는 검은통신의 편집자 겸 가장 동독에서 유명했던 앵커, 그 사람이 조카입니다. 선전을 담당했던 사람의 조카. 동독의 가장 중요한 국영방송에서 검은통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하면서 동독 체제를 선전했던 큰 기여를 했던 중요한 사람의 조카가 자유를 찾아서 서도로 넘어왔죠. 당시 사진인데 제목이 뭐냐면은 자유 수영자, 자유를 위해서 헤엄쳐온 사람, 자유 수영자 이렇게 명명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은 나름대로 동독에서는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나 자유를 찾아서 죽음을 무릅쓰고 요 조그만 보트에 의지해서 자유를 찾았죠. 자유 수영자. 그래서 저희가 책 뒷표지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기 보면 자유를 향한 의지, 고무 튜브를 타고 탈출하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직접 그려놓았는데요. 이 작은 보트 하나에 생명을 달고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던 그때 당시에 절박함이 고스란히 또 묻어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탈북민들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는데 정말 얼마나 자유가 또 소중한지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다음 사진 또 하나 볼까요? 자, 이 접견기록 보관소는 지금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 굉장히 많은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사진에 담았는데, 이거는 어떤 모습일까요, 원장님? 동독에도 이제 그것도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애들 위한 여러 가지 장난감이겠죠? 여러 가지 과자들. 이거 보니까 저희가 지금 모으고 있는 북한 과자가 생각이 나는데, 술들. 술 종류도 굉장히 많았네요. 근데 유념해야 될 것은 동독이 소련을 능가하는 사회주의권 제1의 경제강국이었습니다. 물론 서독과는 비교할 수 없이 뭐 살았지만, 그러나 동독은 사회주의권 내에서는 나름대로는 잘 나갔던 제1의 경제강국 사회주의권에서. 자, 통조림인가요? 이거 빵이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나 이것들이 쇼윈도이지 공급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슈퍼마켓 가면 거의 텅텅 비었던, 그러나 한때 잘 나갔던 물품들을 모아서 다 모아서 지금 통일 이후에 기록 보존소에서 전시하니까 이렇게 많은 것이 보이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식품 공급이 상당히 어려웠던.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독일의 영화에서 요즘에 사람들이 동독의 향수를 그리는데 그때 먹었던 음식이 너무 그립다 이렇게 나오는 영화도 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이게 동독을 상징하는 그 음식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아이들 장난감이겠네요. 약간 동독틱 해야 될까,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각종 이제 기념 메달들, 청소년들이 많이 그렇죠. 달았던. 이거는 북한의 소년단과 정서입니다. 정서. 복장. 북한하고 똑같죠. 그렇죠. 사회주권 일반적으로 다 똑같이. 빨간색 스카프. 이것도 전시관 안의 모습이었죠? 그렇죠. 접경 국경수비대, 그들로만 국경수비대. 이게 재밌죠. 저는 이 사진을 카톡 배경사진으로도 한번 설정해 둔 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라비. 날짜가 그렇죠. 49년 11월 9일. 베린 장벽이 무너진 날이죠. 그렇죠. 장벽을 이 트라비를 타고 넘어왔던. 근데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서독과 동독이 통일된 것은 동서독의 똑같은 두 양쪽의 노력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통일의 동독 주민들이 서독 체제를 보다 더 많은 자유와 민주와 복지와 인권이 있다 생각하고 그들이 서독과 함께 가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서독을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독 주민들이 서독이 자기들보다 더 나은 체제라는 것을 보여주기 한 것은 서독의 노력이고 성공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아는 것하고 그것을 실제로 가지고 위해서 행동으로 옮긴 것은 동독입니다. 주민들이라는 그래서 거죠? 통일의 동력은 그런 의미에서 통일의 이런 주단길을 깐 것은 서독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걸어온 것은 동독 주민의 의지와 결단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움직임, 베를린 장벽이 무너뜨리다는 이런 움직임이 사실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동독의 주민들이 장벽을 깨고 스스로 몸으로 일으켜서 움직여 왔다. 이런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항상 주장하지만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기초한 평화 통일을 원한다면 사회주의나 억압된 독재 체제가 아니라 결국 동독 주민들이 우리 사회를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로 보다 많은 자유와 인권과 복지와 민주화 있다 생각하고 그들 스스로 평화적으로 움직일 때야만 통일이 가능하다. 북한 주민들이?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통일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일을 쟁취할 수 있는 그 동력은 북한 주민들로 분출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들의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그렇죠. 힘을 합쳐서 눈과 귀를 열어주는 노래는 것은 우리 남북 간의 국제적 측면에서 끊임없이 지속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베를린 장벽을 뚫고 나온 동독 주민들의 그 힘을 고스란히 받아서 우리 북한 주민들도 깨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거는 그 당시에 휘장 배지겠죠? 네. 자, 여기 이제 예를 들면은 동독으로 여행하려는 동독인의 이제 예를 들면 여권이고 동독 여행할 때의 그 여행 정보 되겠습니다. 서독이 발간하는 요건 동독의 여권이 되고요. DDR이라고 되어 있네요. 동독 여권이 되고 동독의 예를 들면은 화폐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군사 시설? 처음 말씀드린 목재로 된 감시탑을 이제 보여주고. 이건 굉장히 위험했겠네요, 정말. 그리고 전기 시설, 철조망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사진은 참 의미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접경선인데 서독 쪽에서는 정지. 여기가 접경선이다. 이 표시사가 있습니다. 그 바로 뒤에 동독. 이거 한번 독일어 읽어주시겠습니까? halt. 정지. Here Grenze. 여기가 접경선이다. 이 뜻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동독이 19,000초간 철조망 장벽이 되고 이제 콘크리트 감탑이 되는데 요 말이 참 저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서독이 이 접경선에서 서독 주민들의 동독을 바라보는 사진인데 drüben ist Deutschland. 이 말은 뭐냐면 저 건너편도 독일이다. 비록 이건 분단이 되었지만 저 건너편도 동독이라는 체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우리는 하나다. 저 건너편도 독일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통일 전망대, 한반도 통일 전망대 거기에도 이런 표지석이 저 건너편도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하나 써붙였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이 정신, 저는 독일 통일을 일으켰던, 물론 독일 동독 주민들이 원동력이 되었지만, 그러한 그 동독 주민들이 통일에 이르는 몸을 움직이기까지 노력했던 서독의 그 정신이 이 말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 봅니다. 저 건너편도 독일이다. 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해서 저희가 통일 전망대에 가서 저 건너편도 대한민국이다 라는 표지판 세우는 운동을 함께 하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강 교수님 헌법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 번도 그 부속 도서를 한다. 이 남쪽만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전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영토고 다만 지금 북쪽에 현실적인 정체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나 1년에 기본 합의서에 서로 남북기 공이 합의한 것처럼 지금의 두 개의 체제는 감정적인 상황이고 우리는 통일을 지향한다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사라지는 통일 의지 그런 것을 되새기기 위해서도 저 건너편도 대한민국이다. 그렇죠. 저희가 통일의 방법에 대해서 또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논쟁이 있지만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있죠. 자유민주주의, 그거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통일 전망대에서 저 건너편도 대한민국이다 라는 표지판을 꼭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런 운동을 함께 또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팍 드는데요. 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정부 관계자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통일 전망대에 단 한 곳만이라도 저 건너편도 대한민국이다 라는 표지판 하나를 세우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원장님 뭘 준비하셨다고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좀 되새기면서 연구와 더불어서 하나의 행진, 움직임을 보여주자는 측면에서 캠페인을 하셨군요. 작년에 제가 행진, 자유, 평화, 통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뜻있는 분들이 자유와 평화, 그리고 통일 이 세 가지를 함께 가지면서 움직임을 한번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유, 평화, 통일 어떠한 가치와도 타협할 수 없는 순간 의미일 것 같은데요.
자, 이 사진 한 장 속에 담겨 있는 많은 의미를 저희가 함께 또 새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진은 아주 재밌는데 사실 저는 그냥 사진이 재밌어서 촬영을 했는데 다른 의미가 있다고요, 원장님. 예. Ich gebe mir die Kugel 이런 뜻인데 나는 나에게 쿠겔 둥근 초콜릿을 준다, 먹는다는 뜻이 나는 나에게 둥근 초콜릿을 준다. 예,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쿠겔이라는 것은 둥근 것을 의미하는데 때는 초콜릿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동독의 그 공산당 서기장, 소위 말해서 최고 실권자였죠. 그런데 1980년대 동구 사회에서 많은 변화, 소위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고 난 뒤 계획개방이 움직일 때 이 사람은 그 변화를 거부하고 그런 것을 요구한 사람은 총알을 줬어요. 총알도 쿠겔이거든요. 쿠겔. 총알도 쿠겔, 예. 초콜릿도 쿠겔. 네. 나를 반대한 사람에게는 쿠겔, 총알을 주지만 나는 나에게는 초콜릿? 나의 초콜릿을 먹는다. 그런 뜻에서 이 풍자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호네커의 개혁개방을 정책하고 독재적 정책을 비난하는 그런 하나의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네, 호네커. 네, 다른 사람에게는 총알을, 나에게는 달콤한 초콜릿. 네, 저희가 동서독 접경 1393km 오늘 첫 번째 시간 리백 시루트 접경 기록 보관소에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헤른브루크 기차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